오늘 정말 힘드셨던 것 같아요. 앞서서 각도계님도 진짜 오늘 하루 힘들었다. 오프닝 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이상윤 이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후 시장 이제 점점 더 하락폭이 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오전 시장만 보더라도 오후 시장 이렇게 특별히 올라올 만한 모멘텀이 좀 소멸된 시장이다 보니까 뭐 특별한 뭐 수급이 받쳐주지 않으면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연휴가 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점점 더 좀 뭐 조정이 좀 더 뭐 좀 깊어질 수 그런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심하긴 했지만. 오늘 이렇게 시장이 빠진 원인은 어디에서 찾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네, 이제 뭐 환율도 있을 거고요. 뭐 이제 미국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10년물 국채 선물이 네. 난리 났죠. 난리 네, 났었어요. 하한가. 네, 역사상 처음으로 하한가. 근데 최초라는 말이 이게 하한가요? 10% 가까이 한 네. 9% 정도 네네네. 빠졌는데. 또 역사상 처음이라고. 네. 한 80, 네, 그래- 33bp. 네. 거기 거기 데스크 난리였다고.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말해 웃지 제가 주식에서 웃지 이거 채권했으면 저는 오늘 여기 출근도 못 할 뻔했어요. 그 정도로 험악한 장세였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지금도 뭐 최초라는 단어를 지금 붙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하원 의장 해임도 사상 최초. 그렇죠. 네, 사실 그 부분은 하나도 언급 안 됐는데 그 부분 분명히 충격이 있었을 거거든요, 오늘. 예. 네, 그 부분이 이제 예산안, 임시 예산안 이제 45일 동안 이제 시간을 번 셈인데 네. 이게 하원 의장이 해임되다 보니까 연장시키면 뭐해? 그리고 저번에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을 이제 지정할 때 표결이 단번에 된 게 또 아니에요. 그렇죠. 무려 15번이나 또 표결이 있은 상황에서 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정치 상황도 굉장히 불안정한데 11월 달 가서 단 한 번에 누가 딱 된다면 좋겠지만 네. 그 관련 선정 뭐 이렇게 지명과 관련돼서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좀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5일 후에 통과된다는 보장이 1도 없죠. 지금. 같은 당끼리도 네. 저러고 있습니다. 같은 당에 등을 칼을 꼽았어요. 그렇죠? 내가 또 원래 한국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도 깜짝이야. 그러네요. 너무 깊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조절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 네. 예, 예. 나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아니 네, 근데 예. 저희 시청자분들은 많은 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시군요. 예. 현재 정치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뭐 사기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예. 아, 깜짝이야. 저는 네. 최근에 뭐 일련의 사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신 줄 알고 잘 모릅니다. 네. 예.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예. 근데 이게 그분들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코커스 이분들, 네, 코가 크신 분들, 이분들이 53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트럼프 형님 형님 트럼프 전 대통령 아니면 안 된다. 안쪽에서 뭐 이러고 다니고 있다 보니까 뭐 저러면 이게 그냥 불안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터지는 거죠 지금요. 네. 네. 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터질 거냐? 그나마 우리가 장중에 회복을 못한 이유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채권이 우리 장 돌아갈 때 추가로 더 빠졌어요. 계속 금리가 튀어왔거든요. 그래서 최고가 4.88 10년물 금리, 한국은 말씀하신 대로 10년물 금리 하한가 막 난리가 피를 토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반락하고 있어요. 즉 가격이 오르고 시작했어요. 우리 아시아권 죽여놓고 지네들은 이제 뭔가 숨고르기 들어갔어요. 미국은. 그러면 조금 어떻습니까? 이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안정이 올까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더 빠집니다. 네. 네. 이런 구조로서는 이제 피를 부르는 게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 시장 기준입니까? 한국 시장 기준? 한국 시장. 네. 미국 시장 기준 제가 한번 짜장면 하나 걸려고 했었는데. 예. 미국 시장은 근데 지표들은 지금 다 기술적 과매도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한 방 더 미는 게 하나가 있죠. 한국 주식의 특성. 신용. 네. 그렇죠. 그거 말씀하시려고 했죠.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하실지 딱 느낌이 옵니다. 네. 좀 다른 얘기 할 걸 그랬나요? 그거 아니면 앞으로 네. 시장 오릅니다. 그것만 정리되면 이렇게 나갈 거예요. 내일 시초가가 헤매겠네요. 한국 주식 시장 그러면. 오늘도 지금 반대 매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신용 예. 반대 매매. 신용 신용- 그 마진콜. 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때 잘 버티네라고 이제 들어왔던 뭐 CFD부터 근데 CFD는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베팅 여기 많이 줄긴 했는데 거기부터 이제
주담대 뭐 이런 것들 다 걸린 것들 많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신용이 좀 많겠죠. 신용이 저는 잘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아 거기는 또 신용이 없습니까? 네, 왜냐면 그 전에 좀 묶어놓었던 게 있었어요. 한 150만 원은 에코프로 갈 때 묶어놓은 게 있다 아 보니까. 증권사들이 열어주진 않았죠. 예, 그래서 네. 의외로 그렇게 신용 많은 편은 아닌데 나머지 자잘한 것들이 이제 쭉 하고 다 이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거를 그걸 노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왔다는 결론밖에 안 들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용이 터지게 되면 네. 저점입니까 그게? 그게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게 한국 증시의 가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하락 각도 보게 되면 이런 각도에서 완성되면서 이격도 바닥까지 딱 찍어놓고 거기서 한번 훅 하고 정리되는 거.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또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수는 바닥을 찍어도 한 2, 3일 정도 계속 뭐 이게 소화되는 과정들이 나온다고 되면 그게 하나 또 체크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그렇게 됐었을 때 시장은 일단 이제 변동은 무지하게 터질 것 같고요. 저점 때 어디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그게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때는 지금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상황 쪽에서 만약에 이제 지수는 별 그래도 반등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내 종목은 시작부터 갑자기 막 5% 막 10%까지 확 그 장중 VI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게 어차피 호가 불문하고 이제 청산되는 과정들이 한번 나오는 거죠. 이제 초반에 동시효과 때요. 네. 그런 거 나올 거고 또 중간에 한 12시 때 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따라서 개별적인 종목들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구조상으로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예탁금은 또 빠졌습니다. 한 49조 9천억 정도까지 이틀 전이니까요. 빠졌는데 이거를 감지하고 벌써 신용 청산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20조가 이탈했습니다. 시장 자본가 19조 7천억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지난번 그러니까 올라간 거 역순으로 보게 되면 한 17조, 15조 사이 정도까지 들어와야 좀 단기 매물이 좀 정리가 되지 않느냐라고 되면 한 번 더 감내할 수준은 들어와 있다라는 쪽인데 그를 어떻게 대응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올해 나머지 하반기에 수익률이 좀 바뀌지 않나라고 지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한 번 더 피를 부르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하세요, 이사님?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세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 잠깐만 블러드가 막 이렇게 넘쳐 무섭게 증시 방송인데 공포 영화 같이. 제가 오늘 몇 가지 방송 채널들을 좀 듣고 왔는데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지금 자리에서 더 빠질 거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네.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렇게 그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또 청개구리 또 심지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의견을 바꾸고 지금이 있습니다. 바닥인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또 여러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님의 의견도 원래 궁금해요. 근데 네 일단 들어보고. 네. 원래 연휴가 이렇게 길지 않았으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도 이루어졌을 거고, 근데 네. 지금 뭐 다음 주 뭐 11일 뭐 전망되고. 그것도 왜 밀린 거예요? 그것도 궁금하던데. 네, 그래서 그거가 또 밀린 것도 너무 좀 인위적으로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것도 좀 뒤로 밀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CPI 발표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가 굉장히 원래 첫째 주가 중요하거든요. 9월 달에도 첫째 주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가고 삼성전자 이것저것 해서 뭐 한 7만 원 넘기도 했었고. 근데 그래서 10월 첫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흐지부지 넘어가는 한 주가 돼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제 삼성전자 뭐 CPI 또 옵션 만기일까지 또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수급에서의 변화만 좀 나타나더라도 좋을 텐데 너무 극단적인 수급을 보고 있다는 게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9월 옵션 만기일 전부터 해서 특히 외국인의 파생에 의해서 정말 좌지우지 됐었는데 현물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9일째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0일째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래 뭐 9일 10일째 매도할 수 있지. 근데 코스닥이 오늘 4% 하락했는데 코스닥의 수급 지난 9월 달만 놓고 보면 거래 수가 총 19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이 이틀만 사고 17일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보더라도 너무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수급이 좀 되면 그래도 조금 하락은 멈추겠는데 이 수급에서도 뭐 좀 확인될 게 없다 보니 좀 체력도 좀 많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작은 금리가 높은 것도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도 더 민감해진 거죠. 체감 지수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체감 지수가 지금 뭐 코스피 2,400이 아닐 거예요. 체감 지수는요. 왜냐면은 그렇죠. 지금 뭐 삼성전자, 뭐 LG엔솔, SK 하이닉스, 뭐 금양 좀 대표적인 코스피 9개 종목을 빼면 지금 코스피는 올해 초에 저점을 깬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만큼 투심도 많이 약해져 있고, 그럼 이럴 때는 진짜 바닥 잡으려면은 네, 악재 클라이막스가 나와야 뭔가 좀 진짜 의미 있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티커에서 쭉쭉 매일같이 올라요. 52주 네. 신저가가. 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마음 준비되셨습니까? 무서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저 이유 짓고 야인으로 갑니다. 아, 예. 삐지셨네요. 멋지 마시고요. 멋지 마시. 2차 전지 반등합니까? 네. 어. 2000년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하나 걸고 같이 얘기해야, 초코파이 한 박스는 걸고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네, 밖에 미리 사놓고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낙폭 과대로 반응은 나올 것 같고요. 되네. 예견된 실적 악재다 보니까 네.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트레이딩 할 만한 시점의 반등까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폭이나 이런 거는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노리는 거는 그냥 보통 성장주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이유를 봤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9월달 수출을 보게 되면 3분기까지 수출 동향이나 9월달 수출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총 작년 대비해서 8% 하락했어요. 수출액이. 네. 네. 근데 거기서 P라고 하는 가격이 메탈 가격들이 하락해서 나온 게 마이너스 14%. 근데 중량은 7%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양은 그대로 늘어간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급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한 게 실적 위축 이렇게 나오게 되면 꾸준하게 Q는 증가되는 거는 성장주로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P가 급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유 이거 실적 안 좋네 라는 쪽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밀려오는 과정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실적 관련돼서 뚜껑 열면은 안 좋은 거 확인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뭐 4분기 때는 이제 P에 따라서 다르겠죠. 가격에 따라서. 근데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위축된 걸 어느 정도 반영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바뀔 수 있는 소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보는데 이제 저희가 보는 대표 대장주 말고 미리 설비 투자를 잘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까지 이번에 다 밀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중형급 종목들 쪽은 이번에 막 지키고 있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들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반등 나오게 되면 플레이는 이번 하락 때는 또 노려볼 수는 있겠다 생각되는데, 이제 이럴 때 보면 민감하게 그런 게 나오죠. 투배 비슷한 게 한두 번 나오죠. 그런 거는 아마 신규로 자리를 보겠다라고 하게 되면 받아볼 만하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냥 반등 정도가 아니라 정고점 돌파가 가능하냐 이런 건데. 더 어려운데요, 그 질문이. 이건 질문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네. 근데 트레이딩하는 입장 쪽에서는 정고점은 모르겠고, 여기서 또 만약 바닥 잡고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네. 싸게 산 것들을 또 어느 정도에서 적정 수익 실현할 것인가 그걸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가격 논리는 또 저점 대비해서 또 올라간 숫자를 또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정고점 뭐 그럼 에코프로 기준으로 150만 원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 정도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고. 2차 전지주가 안 떨어져야 이제 지수가 조금 멈추긴 할 텐데, 워낙 오늘도 보니까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쪽에서 영향력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멈춰줘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하락한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와 연관된 모든 프로그램 매물이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버텨야 될 종목들까지 같이 두드려 맞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 안정이 당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코스닥만 그런 게 아니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포스코가 그렇게 영향력이 세진지 몰랐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 떨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그렇죠. 끌어내리다 보니까 그렇죠. 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 지금 패닉이 나왔고 아까 뭐 하한가가 나왔다 말씀하셨는데 네. 채권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지. 자, 이제 드디어 이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1년 내내 채권 안 된다 진짜 1년 내내 채권 하면 안 된다. 네. 단기 1년 미만만 해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장기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저는 이제 근데 이거 또 피를 토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단기물 좋은데 굳이 장기물 갈 필요 있을까? 좀 어려운 질문 드리겠습니다. 채권 어떻게 근데 보십니까? 채권보다 일단 2차 전지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 2차 전지. 네. 코멘트 네, 2차 전지 해주세요. 말씀하시죠.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요건 일단 이달 중순에 이제
2차 전지 4대 소재 중에 양극재만 담는 ETF가 이제 상장되는 거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거고,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은 포스코 그룹주를 집중 투자하는 ETF. 네, ETF가 네. 또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이달 중순에.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뭐 다음 달도 아니고 이번 달에 나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고객예탁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2차 전지를 담는 ETF가 힘든 가운데서도 나온다는 거 뭐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뭐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네. 그리고 채권은 글쎄요, 채권 환율 금리 이거는 네. 네. 좀 어렵습니까? 네. 네. 뭐 크게 뭐 그냥 그 찍기 수준 아닐까. 네네네. 아 근데 왜냐면 네네. 내년도 점도표가 5.1인데 4.88을 찍어버려서 얼마나 더 내후년은 뭐 한 4점 중반인데 5% 근방의 채권 장기 채권이면 뭐 쏘쏘하지 않냐. 물론 뭐 6%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네. 오늘 빌 에크먼 선생님 얘기하신 거 들어보셨죠? 선생님으로 등극하셨군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돈, 제가 알기로는 김 대표님보다 어릴 것 같은데. 돈 많으시면 형님입니다. 아 형이에요. 아까 트럼프도 형님이라고. 아 그래요? 네, 트럼프는 할아버지시고 무조건 이제 비리크먼이 형님이세요? 아유. 훨씬 어려 보이던데. 아예 상관없습니다. 돈 많으시고 아, 네. 형님이시지 않습니까? 아유, 전 나이가 많으니까. 누님. 아 저요? 야,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돈이 많은 거니까. 야, 아, 예, 네네네. 있어 보이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빌 그거 에크먼이 왜요? 관계가 예. 그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러니까 내용들은 그거거든요. 추가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러니까 라고 말씀하셨죠. 추가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유지되겠느냐 이런 뉘앙스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그 내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 JP 모건 큰 형님은 네 다이먼 형님은 또 모르겠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약간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느냐 마느냐 그거 지금 보는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이 상황에서 아까 지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버슈팅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만약에 뭐 지금 그렇죠. 5.1이 내년도고 내후년에 4.도 중반인데 그러니까요. 2년물이 아니고 10년물이면 10년물인데. 네, 5년이 다 왔으면은 오버슈팅 한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나오곤 있는데 하지만 지금 또 아까 들어오다 보니까 나온 얘기는 SG증권에서 또 리포트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네, 따끈따끈한 거. 음. 이거 지금 1987년 블록인 먼데이를 따라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시장 불안하니까. 근데 그때는 한참 좋았다가 무너진 건데. 근데 그 차트 맞춰놓은 거 보니까 네. 유사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런 것도 기술적 분석가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패턴 비슷하다 보니까 뭐더라? 뭐 조만간 한 20%짜리 하루에 빠지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거 경고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내년 그만할게요. 좀 솔직히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재수 없어요. 짜증납니다. 네. 근데 그런 얘기 나올 시점이 되다 보니까 그런 민감한 자리에서 막 또 아마 약간 그러면 진짜 그래? 그러면서 이제 투기자가 막 가세하게 되면 나올 수는 있겠죠. 아니 근데 왜냐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네. 의외로 네. 한국에서 채권 투자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했습니다. 예. 테슬라보다 더 많이 샀다는 거 아세요? 오 그래요? 그쪽 ETF로. 네. 지금 거기 지금 초상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3배짜리를 많이 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났거든요. 네. 그분들은 지금 패닉에 빠져서 이걸 던져야 돼 말아야 되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그냥 허심탄회하게 추천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지금 거의 반토막 나서 지금 중내 산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텨야 되지 않을까요? 버텨야 된다. 네. 저 채권은 배당이라도 나오니까. 그렇죠. 예. 네. 예. 그거라도 보고 버텨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매수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네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도 동감합니다. 네. 네.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구원자로 등극하실 수도 있어요. 저 모르겠습니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이 모르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태도를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나 그때 반토막 난 것 때문에 나 인생 지금 중년 사냐 이랬는데 그때 참으라 그랬다. 그래서 참았더니 내가 살았다. 뭐 이렇게.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고요. 예. 근데 좀 민감한 시기라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쏠림 나오고 이런 네. 것들이 그렇게 편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징후는 또 이제 항상 이제 고점이나 저점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특별한 징후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여기서 그 점도표가 더 올라가려면은 인플레이션 수치가 훨씬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9월 달에 나온 PC 코어 PC라든가
코어 CPI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집값도 보면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느끼는 거는 네. 유가는 꺾인 것 같습니다. 유가. 네. 아. 그냥 맞으시면 제가 다음번에 저 방송 전에 초코파이? 제가 아니 탕수육 하나 사드리려고. 같이 먹어요.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근데 먹을 게 많이 나오네요. 초코파이, 탕수육, 짜장면. 네, 배고프신가요? 아니 이렇게 좀 먹방입니까? 이거? 많이 당한 날은 뭔가를 좀 사실은 먹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 당도가 저희는 좀 방송하느라 올라가야지. 먹지도 못하고 지금 안타깝습니다. 유가가 좀 네. 꺾인 것 같다. 여기에는 같은 의견이세요? 근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지금 좋은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정도다라고 이제 시장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도 안 좋은 게 이 정도로 안 좋은 거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정말 안 좋은 게 정말 많다 보니 한 개라도 뭔가 좀 이건 뭐지? 좀 긍정 뭐야? 진짜 악재 클라이막스가 하나가 터지던가 기다리던 그러면은 이게 선순환이 굉장히 또 빨리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또 지금 좀 시장을 좀 바라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뭐 엔달러 얘기는 또 안 나와서 네. 엔달러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 엔달러가 지금 이제 뭐 150엔 뭐 찍었다 뭐 네. 조금 돌파했었나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은 일본 재무상이 뭐 긴장감 갖고 대응하겠다. 근데 뭐 일본만이 문제가 아니면 국내도 환율 문제긴 하지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엔달러가 150엔 지금 상황이 이 수치가 언제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일본의 버블 경제 위기가 터졌던 90년에 딱 가서 딱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의 그런 지표들이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좀 가 있는 네. 그런 거고 또 지금 보면은 일본도 지금 환율을 좀 방어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팔면 팔지 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의 금리는 또 쉽게 내려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한편에서는 일본의 엔달러가 좀 안정을 찾아야 된다. 거기다가 또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분도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안 좋으니까 뭔가 하나만 뭔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삐걱 좋아지면 이게 이러면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 성향이 있고 나는 A를 좋게 봐. A가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어떤 분은 뭐 B를 변화가 나오기를 바라는데 진짜 어느 한 곳만 이렇게 좀 변화가 나타나면 확 그래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와야지. 지금이 바닥이야. 이런 상황이 머지않아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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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일본 엔화 얘기도 좀 하셨으니까 한번 네.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엔화가 이제 어제 이제 150엔 근처에 가서 방어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 이제 148엔까지 좀 밀려 있는데 사실은 달러 강세 촉발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엔화 그렇습니다. 약세였지 않습니까? 네. 요거 계속 신경 쓰이는데 얘 때문에 한국 시장 못 오른 것 같기도 해요. 원화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9월달 수출입 반도체 보면 전년 대비로는 뭐 여전히 10%대 하락이지만 네. 전월 대비로는 꽤 많이 올라가면서 100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출이. 그렇습니다. 예. 수출 네. 솔직히 이런 매크로 지표 때문에 미처 그러니까 부각을 못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수출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수출도. 오늘 사실 저는 되게 억울했던 게 아침 시초가는 당연히 미국장 때문에 크게 흔들리고 빠질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었는데 사실은 내용을 까보면 수출입 동향 까보면 자동차 피크 찍었죠. 뭐 기계, 조선 괜찮죠. 근데 반도체는 꽤 많이 반등을 했단 말이죠. 30개월 만에 그래서 가전까지 그랬습니다. 가전. 예, 네. 꽤 많이 올라왔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그러니까 한국 증시 한국은 없어. 매크로만 남았죠. 예, 한국 증시 한국은 없고 미국 매크로만 판을 치고 있어요. 네. 아니 장사는 한국에서 땅은 한국에서 대줬는데 코쟁이들만 놀고 있네. 뭐 이런 죄송합니다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런 느낌. 포커스요. 코커스군요. 예. 네. 거기 제가- 출연해서. 예.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거기 이제 기반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ISM 제조업 지수 보면은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 49.7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46, 47에서 빌빌대다가 이것까지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고. 중국 말씀하시는 거 한국? 미국이요. ISM 미국? 제조업 네. 지수. 네.
중국은 50대에서 그래도 버티고 있고 네, 확장 국면으로 들어왔죠. 들어왔죠. 네. 예. 지금 뭐 수치는 떨어졌어도 50대에 견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9월 달이다 보니까 10월 달로 넘어서 국경절이 있다 보니까 또 약간 위축될 수는 있어도 네.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50대 확장 국면으로 G2가 움직였을 때 대한민국 수출이 역성장 나온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해봐야 금방 돌아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제조업 지수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결국에는 근데 그 ISM 제조업 지수의 세부적인 내용 보게 되면 다 재고 빠지고 거기다가 신주 쪽 다 늘어나고 고용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게 똑같이 한 10월 달부터 둘 다 이제 50대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 수출이 4.4% 감소인데 한 자릿수로 들어온 거 진짜 올해 그러니까 증가율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좋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은 그냥 외국인들 선물 매도 뭐 이런 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다 묻혀가는 거죠. 그게 좀 아쉬웠고 거기다가 그런 거 가지고 플레이해줘야 될 때가 그래 적극적으로 받자라고 하는 기관들의 역할도 좀 나와야 되는데 기관들은 어차피 이런 거 보고 아 그러면 3분기 데이터 나쁘지 않을 거니까 플레이하자. 그런데 지들이 던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갖다가 다 던지고 있다 보니까 제대로 역할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힘없이 흔들리는 뭐 벌써 가을입니까? 낙엽 떨어지고 있듯이 그냥 주가 흔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속상하죠, 솔직히. 네. 근데 앞으로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앞서서 이제 피 얘기도 하셨고. 아니요, 나중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돌아갈 때 보면 그게 이제 뒤늦게 아 맞아 우리 수출 좋지 이러면서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후반영인데 그게 지금은 이제 눈에 안 보이거든. 아유 내 계좌 이거 어떡하나 주가 빠지는 거 어떡하나 이것만 보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이사님은 그 반도체 수출 동향이 도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돌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잠깐 도는 거라고 보실까요? 네, 돌았다 하니까 좀 그런데 네, 기대감이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월 1일 발표된 무역 수지를 보면은 네. 반도체가 9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그러니까 9월 달이 그러니까 8월 달이 마이너스 16.3%였고 네. 네, 마이너스 20.4%였고 네. 이번에 발표된 게 9월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3. 13.6. 아니요. 그거는 아. 산업동향 8월이고 네네네. 네, 저는 이제 10월 1일 날 발표된 10월. 네. 네, 수출 증가율. 그래서 마이너스 20.6이 16.3으로 개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4%가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근데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제 가격도 그렇고 수출도 올라오긴 하는데 야 9월달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 16.3%밖에 안 돼.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봤던 거죠 시장에서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금리, 달러, 유가, 환율이 다 높은 상황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대감도 꺾이고, 그러니까 개선되는 그런 상황 자체가 좀 많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이게 늦춰진 게 좀 오래됐죠.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심도 더 꺾인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그 상승한 종목 여러 종목 그래도 은근히 좀 상승했어요. 오늘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뭐 정말 뭐 많은 기업들이 좀 상승했는데 한미반도체랑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오늘 코스닥 순매수 기관 순매수 상위 올라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찍어 보니까 연기금이 많이 샀어요. 네, 그래서 연기금이 오늘도 코스피에서 정말 오랜만에 순매수 조금 했는데, 반도체가 상승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는 좀 대장주 성격의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근데, 좀 장기 플레이를 하는, 뭐, 사모가 아니고 금투도 아니고, 연기금이 오늘 많이 사서 코스닥 기관 코스피죠. 예. 순매수 상위에 올려놓을 정도면은, 시장이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한번 좀 뭐 플레이를 좀 매수해보려는 그런 시그널을 뭐 오늘만 갖고 얘기하기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 날에 연기금이 IT를 샀다? 의미 있는 종목에 전혀 무시할 거는 아니다. 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9월 수출입 그 반도체 흐름 상향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확실히 고성능 제품 수요 확대가 있었다라고 발표를 모듈도 했어요. 있고요. 그래서 그 뭐 대표가 역시나 HBM이에요. DDR5하고
야 이제 이게 구조화되는 단발성이 아니면 수량은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렇죠. 전체 규모가 떨어진 것은. 네. 근데 이제 DDR5하고 HBM은 많이 팔리면서 그게 이제 또 일부 기여를 했던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가격 떨어진 것만 회복이 된다면 HBM이나 이런 거 DDR5는 유지가 되겠습니까? 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네. 이제 P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정거래 가격 9월달에 보합 찍었고요. 네.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보여준 DXI는 이제 저점에서 딱 터져서 이제 돌아갑니다. 네. 그럼 스팟 가격들은 이제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감산 때문이다. 감산 때문이면은 감사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공장 얘기 들어보니까 네. 공장이 안 돌아간대요. 그럴 네,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초기에는 가격 움직이는 게 먼저겠죠. 그럼 그게 맞게 Q가 이제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Q가 이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에서 나왔던 걸 차용하게 되면 지금 아직 모바일 어렵다. PC 아니다. 근데 그나마 지금 선방하고 있는 게 일반 서버 쪽에 클라우딩 들어가는 서버 쪽에서 이건 생각보다 그래도 견조하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HBM 동료는 화랑이라고 하더라. AI 그렇죠. 쪽은. 예. 그래서 우리 참전한다. 예. 내년 같은 경우 자기네가 25%까지 점유율을 끌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거 뻥입니다. 그 정도까지 안 나올 겁니다. 마이크론이? 네. 못 갖고 하죠. 못 가져갑니다. 네, 근데 네, 네. 그러면서 HBM3E를 가지고 우리 그 정도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네. 없는 자, 그러니까 내년 이맘쯤 가면 우리 그 정도까지 실적 그 정도까지 성과를 보여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얘네들이 좀 이게 세요. 아니 사실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후공정이 되게 중요해진 거고 HBM은 그렇죠. 그냥 후공정 자체인데 네. 따지고 보면 그럼 한미 반도체 TC 본딩 기계가 마이크론한테 팔렸다는 미국의 모사에 얼마 수출 계약 엄청 나왔겠죠. 이런 게 나와야죠. 네.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수출 동향들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나오기 시작해서 받는 건 나오는데 그 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결국에는 뭐 엠코나 ASE나 그렇죠, 이쪽으로 그렇죠. 나오는 게 보여줘야 그게 되거든요. 나와야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나오기 시작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진심이구나. 그러면 이걸 차용을 해서 네. 뭘 봐야 되면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그러면 이제 실적이 이제 가늠이 되기 시작하겠죠. 네. 그걸 통해서 네. 그러면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이 확인되는 개연성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이제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봐야 될 게 일단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일단 후공정입니다. 네. HBM이 성장을 이끌고 있고 그러면은 네. 후공정 패키징이 그건 거의 이제 물론 우리 국내 업체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의 강하게 플레이할 게. 네네. 참 없죠. 엠코가 없어요. 부럽긴 합니다만. 네,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 그게 어차피 그럼 그쪽으로 일감이 몰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반사익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들어간 장비 업체들 아마 개연성이 높은 장비 업체들 가지고 보는 것밖에 없겠죠. 네. 네. 지금 우리 레몬 반도체 대표 아니시겠어요? 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막 쏟아내셔가지고 일반 반도체 잘 모르시는 분이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좋습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그림을 그리는 걸 전공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를 쪼개서 그 제품으로 만든 걸 후공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너무 어려워져서 후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네. 그것이 D램에서 나타난 게 HBM이에요. D램을 뭐 12층, 15층 이렇게 쌓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에서 하는 거라 이 후공정이 중요해진 거고 세계적으로 후공정이 제일 큰 업체는 앞서 말씀하신 ASE, 그다음 앵커 테크놀로지, 전 아남 반도체, 전신 아남 반도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회사들이 세계 원투펀치입니다. 후공정 원투펀치인데 네. 말씀하신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직접 한국의 후공정 장비 업체 예를 들자면 한미반도체 같은 데서 주문을 안 하더라도 ASE나 엠코에서 한미반도체에 주문이 많아져야 HBM을 거기에다 맡겨서 마이크론이 하는 거구나라는 내용을 지금 안에다 포함하신 내용인데 업자들끼리 얘기하니까 그걸 다 생략하고 지금 얘기하는 바람에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설명드렸습니다. 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시청자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는지도 수준이 몰라요. 높아져서 아마 절반 이상은 네. 알아들으셨을 거고요. 제가 네.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솔직히 네. 이런 얘기는 우리 공대 이사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그러면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일 텐데 오늘 시장에서 시장 대비 좀 강했거나 좀 덜 빠진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갈 거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이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그런 거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한미반도체 20페타시스 연기금이 샀고 네네. 플러스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단기적인 저점은 10월달에 나올 수밖에 없어 사실은요.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나? 오. 아니 근데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10월달에 정말 중요한 일정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지금 내일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삼성전자 시스템 LSI 테크데이 있죠. 네. 그리고 10월 20일로 넘어가면은 메모리 테크데이 있죠. 이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럼 5일, 20일 또 나눠져 있고 또 중요한 얘기 할 거고, 또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 17일이랑 19일 날 또 파운드리 포럼이 있어요. 17일은 일본 도쿄에서 있고 19일은 독일 미넨에서 있어요. 네. 네. 그러면 파운드리 포럼도 2개나 있고 테크데이 있고 실적 발표하고 뭐 좋아질 거 조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상 있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정말 반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반전이 나오려면은 반도체나 2차 전지인데 아까 2차 전지 ETF도 뭐 10월달에 2개나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삼성에서 중요한 뭐 테크데이, 뭐 포럼 2개나 있고, 그리고 지난 6월 말에 보면은 파운드리 포럼이 6월 말 7월 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칩스 관련된 종목군들, 뭐 DSP나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군들 그때 또 뭐 분위기 타서 좀 이렇게 흐름, 뭐 좋은 흐름도 나왔었고, 그래서 오늘도 장중 흐름 보면은 뭐 칩셋 미디어 상승했고요. 뭐 장중에는 이제 뭐 가온 칩스, 넥스트 칩, 텔레 칩스 뭐 플러스 나오기도 했고, 근데 오늘 장마감 시간에 단일가 흐름을 보면은 칩셋 미디어 또 플러스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의 중요한 일정 4개 실적 발표까지 포함하면은 잠정과 본 실적 그럼 6개나 돼요. 그러면은 진짜 10월 달에 이렇게 일정이 많은데 그 5개, 6개 중요한 일정이 다 안 좋게 시장에 반영을 줄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 중에 몇 개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네, 해주겠죠. 지금 그 10월달에 삼성전자 말씀을 하셔서 원래 사실에 지금 삼성전자 10월달에 HBM 납품 소식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 보는 말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빠르다. 할 수는 있는데 시점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양산 수율이 나올 것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삼성전자 중요한 일정이 많다면 조금 이제 저는 아까 반대로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좀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중요한 일정들이 있고 플러스 알파가 돼서 조금 이제 HBM 이 돌릴 수 나오면 있는. 돌릴 수 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저는 요즘에 정말 삼성전자가 중요한 때에 왔구나, 네. 정말 위기의 때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드는데, 왜냐면 인텔 소식 들으셨습니까? 인텔 팩 갤싱어 이렇게 웨이퍼를 들고 와서 이러면서 우리가 봤을 땐 저 가짜인데 막 이렇게 흔들어요. 네. 뭐라고 하면서 흔들었냐면 18옹스트롬 웨이퍼입니다, 이러고 흔들어 버렸어요. 18옹스트롬이라는 건 0.18 나노, 네. 0.18 나노입니다. 지금 현재 3나노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애플이 발열이 나온다는 둥, 뭐 기술력을 물론 이제 과시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마그네슘 소재 때문에 그렇다는 설이 있긴 하지만 네. 어찌되었건 칩 문제일 가능성도 매우 높은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애플의 과열이 90%입니다. 90%? 네, 어떻게 그렇게?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면 괜찮아질 거라던데. 힘들걸요. 네, 설계 얘기까지 나오는 정도까지 보게 되면은 거기는 좀 변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계 얘기 나면 큰일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A16, 17까지 너무 빨리 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뭐 그건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가 지금 TSMC 잡기도 허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인텔, 과거의 최강자인 인텔이 우리 25년부터 인하도 할 거야 이러고 뭐 진행 잘 되고 있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파운드리에서 어드밴티지가 없어서 별로 상관없지만 주가적으로는, 근데 사실 그게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흔들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다음에 HBM은 제때 나올 것인가 하는 의문. 오히려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 잡았잖아요, HBM을. 그렇죠. 계속 오늘도 장비 발주하고 하는 걸 봐서는 네. 수주 받은 게 계속 있다는 게 뭐 증명이 된 거고, 장비 발주를 통해서 역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HBM 하이닉스는 계속 나간다, 뭐 뻔한 앞길이다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것도 잘 모르겠고, 파운드리는 또다시 도전하고 1등 쫓아갈 급한데 과거 1등이 도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이게 지금 얘기로는 그냥 인텔은 하는 행동이 꼬라지라고 할 뻔했습니다. 어우, 동네 바보형이라고 불리잖아요. 예. 네, 제 별명이 동네 바보형이에요. 인텔은. 그렇죠. 네. 미국의 행정부가 시키면 그대로 열거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일단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 뒷받침되는 거 동향들 거기다 이제 또 파운드리 여러 가지 세운다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지 이게 또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그렇죠. 있다고.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다 지켜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거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떠나 보니까 일본도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에. 래피더스 혹시 래피더스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쵸? 네, 네. 못합니다. 그거 하다 네. 망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실제 돈만 쓰고 헛팀 쓰고 일본의 그동안에 했던 행적을 보면 그 완벽주의 때문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고 거기다가 그러면 추가 자금 들어갈 때 그걸 하겠느냐? 못하다 보면 중간에 그런 거 잘합니다. 또 일본은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덮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돼서 모두 책임 안 지고. 그렇죠. 네. 예. 네. 정부한테 슬쩍 이제 또 이런 건 넘어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도전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기술과 자금이 합쳐서 뭔가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게 되면은 인텔은 기대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근데 지금 보는 거는 그래도 인텔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좀 성과 나오는 거 진행되는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삼성전자를 보는데 삼성전자는 뭐 그렇다고 아직 뚜렷한 거 없고 그냥 AMD 보고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엔 엑시노스 브랜드 살려서 S24부터는 자기네 거 쓴다고 그러죠. 불안해요. 확정됐습니까? 네. 네. 들어가나요? 네, 그 얘기 나와서 삼성 관계자분 들으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테크 하시는 사람들은 네. 빨리 갤럭시 23을 사라. 자, 23은 볼 게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22에서 너무 당했어요. 그렇죠. 그 GOS 네. 그거로 너무 당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는 막 그런 얘기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제 도전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수주 받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들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건 그냥 성과입니다. 뭐 그렇게 한 대더라 이게 아니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 봐야 되겠죠. 네. 오늘 팀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슈를 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 흐름 이야기하느라고 하나도 못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조금 꼽아서 죄송합니다. 들어볼게요. 이사님. 막판 뒤집기. 네. 어떤 이슈가 좀 중요할까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대규모 프로젝트? 근데 뭐 글쎄요. 뭐 바이오도 있고 네. 말씀하신 사우디도 있고 뭐 반도체도 뭐 이렇게 나눠서 뭐 2개씩 있고. 네. 그래서 뭐 물어봐 주시면 뭐 네네. 가장 어떤 중요한 게 이슈 하나만 궁금하세요? 하시죠.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꼽으세요? 전문가 요거는 입장에서. 그거 제 아닙니다. 생각에는 유한양행이 이슈가 굉장히 컸는데 네네. 오늘 시장에 짓눌려가지고 올라가다 물론 며칠 전에 그동안에 올라오긴 했지만 네. 오늘 눌렸어요. 네네.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연휴 때 9월 말에 이제 그 임상 3상 1차 소식 뭐 유효성 입증했다고 워낙 뭐 많은 뉴스가 나왔었죠. 근데 그것만 나왔으면 어쩜 이렇게까지 뭐 장중에 한 16%대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상승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하나가 있었냐면은 한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거의 2배를 높였죠. 네, 8만 원에서 15만 원. 네. 그러니까 보통 아주 가끔 간혹가다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거의 2배 높이는 리포트를 내놓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연휴 때 잘 나왔어. 증권사 리포트 2배 목표가 2배 높였어. 곧 있으면 진짜 더 세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 그쪽 시장이 또 너무나 굉장히 커. 그러니까 또 시장도 좀 주춤해.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쏠리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네, 뭐 지속 관심 필요하고 유효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에스모 이제 유럽 종양학회 때 이제 뭐 발표가 될 텐데 네. 발표가 될 때까지 그런 기대감은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유효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텐스토렌토 이 AI 칩 수주를 했는데 이 의미가 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대감 바짝 올라가는 건데. 갑자기 또 2개를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투자의 관점으로 어디를 봐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 이슈를 통해서. 네, 이쪽이 이제 AI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올해 삼성전자 너희한테 우리가 AI 반도체 칩을 위탁 생산 맡길 건데 4공정으로 할게. 근데 4공정이 올해 4월 달에 4년 만에 4공정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갖고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올해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쪽이 수율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올해 들어서 처음이 아니에요. 4공정 갖고 삼성전자 니네 위탁 생산 맡길게 라는 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칩셋 미디어 있고요. 뭐, 장중에 플러스 났었던, 네, 뭐, 네. 가온칩스, 뭐, 넥스티치, 뭐, 텔레칩스 등등이 있다. 네. 그래서 좀 묻히긴 했지만, 뭐 단기적 말고 좀 중기적으로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